네, 19대 대선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주자들이 대선 전 마지막 주말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네, 현 선거 판세 흐름과 남은 변수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보면 각 캠프와 각 당 후보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점이자 민감한 시점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대로 수도권 공략에 나서고 있는 반면에 안철수 후보의 동선이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 뚜벅이 유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네. 야권 심장인 광주를 찾는데 상당히 어떤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좀 의미를 읽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제 막판에 지지율이 좀 하락되어 온 상황을 완전히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소위 강철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뚜벅이 유세라 그래서 120시간 걸어서 유세. 4박 5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120시간 걸어서 유세인데 도시와 도시에 이동할 때는 그 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만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계속 걸어서 하면서 이제 유세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이제 그동안의 하락세를 만회하고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면 다시 양강구도를 복원해서 뭔가 좀 승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호남을 들리는 이유는 호남이 중요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미 대구라든가 부산은 이미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이어서 다시 중부권을 거쳐서 서울로 올라가는 이런 소위 뚜벅이 유세를 하는 거고 나머지 주자들은 오늘 어떻게 거의 비슷하게 대부분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오늘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유세를 하다가 홍대 가서 홍대에서 자기 원래 사전 투표율이 25%를 넘으면 프리허그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하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도 주로 경기도와 인천에서 오늘 주로 수도권 유세를 하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도 경기도에 있다가 서울을 거쳐서 대구로 내려가는 이런 겁니다. 심상정 후보도 오늘 주로 경기도에서 주로 하다가 강남역하고 홍대 앞에서 유세를 하는. 그래서 수도권을 오늘 중심을 두는 이유는 주말에 수도권에 유동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워낙 많죠. 많기 때문에 막판에 그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한 그러한 목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이게 지금 김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주말이기 때문에 가장 인구 유동성이 많은 수도권을 대부분의 후보들이 노리고 있는 반면에 안철수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찾은 이유는 호남 민심을 잡아야 승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보관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일단 많은 분들이 지지 후보를 정했지만 부동층도 지금 25% 정도 가까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많이 보면 30%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데 사전 투표를 한 결과 호남 지역이 대부분 31에서 34%까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그런 사전 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은 곳이 그 지역이다. 그리고 이 부분 호남 지역의 민심이 결국은 수도권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다른 주자들 대부분 다 수도권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 2,500만이 거주하는 곳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이 중요한데 안철수 후보는 일단은 수도권의 바람은 호남에서 시작된다. 특히 야권에 더군다나 문재인 후보와 추격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와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은 호남의 표심이거든요.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본인의 그런 그동안 보여줬던 진정성, 그동안에는 좀 뭔가 TV 토론에서도 뭔가 확실하지 못하다 이런 이미지를 줬었는데 여기서 안철수 특유의 새정치와 진정성이라는 것을 호남에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아마 수도권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호남의 표심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특히 사전투표를 통해서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가장 치열하게 지금 조직력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곳이 호남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로서는 여기서 주말에 승부수를 던짐으로써 마지막까지 이 3일 남은 선거 전에 기선을 장악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아주 현장을 걸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 마무리됐죠. 사전투표 열기가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투표율이 26.06%였고요. 유권자 4명 중 1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전투표가 도입된 뒤 대선에서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6.06% 소위 말해서 4천여만 명의 유권자 중에 1,100만 가량의 투표에 참여한 거는 진짜 놀라울 정도로 높은 투표율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가 도입된 게 2014년인데 작년 총선 때는 12.2%였거든요. 네. 근데 작년 총선 때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이런 걸 보여준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왜 이렇게 높아졌느냐 이렇게는 이번에 이제 일단은 투표일이 연휴 기간에 사전 투표일이 겹쳐 있어서 이번 사전 투표 때 많이 해야 되겠다 예.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뭔가 이 변화의 욕구, 이 정치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높아졌고 결국엔 그게 특히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투표 욕구 그리고 젊은이들이 과거의 경우는 사전 투표를 못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는데 지방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투표를 사실상 부재자 신고를 하지 못하면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대선에 처음 도입됐는데 서울에서도 아무데 가서나 전국 어디에 가서나 신분증만 제시하면 그렇죠.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젊은 층들이 상대적으로 이번에 사전 투표에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젊은 층들의 투표율도 높아지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26.06%라는 놀라운 투표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김 예. 교수님 이게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할 거를 미리 한 거다. 그러니까 몇십 퍼센트 나올 거 중에 26%가 미리 나온 거일 뿐이다라는 해석도 있고 또 당일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던데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첫 번째 말씀하신 투표율 분산 효과, 다시 말해서 투표율만 지금 나눠줬을 뿐이지 결국은 전체 투표율은 비슷할 거다라는 예. 그런 의견이 있고요. 반면에 사전 투표 효과가 더해져서 상당히 높은 투표율로 과거에 지금 투표율이 낮아지는 추세였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바꿔줄 것이다 이런데요. 저는 일단은 후자 쪽이 더 가깝다고 후자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투표 의미를 본다면 선관위가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한 것들이 참 큰 성공을 거뒀다고 봅니다. 투표를 할 수 없는 분들, 출장이라든가 또는 가족여행, 다양한 이런 상황 때문에 못했던 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투표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통계조사로도 이 사전투표가 이 4% 내지 5% 정도의 투표율을 더 높이는 견인 효과가 지난 2014년 선거와 2016년 선거에서 일단은 통계적으로는 입증이 돼 있습니다. 네. 사전 투표가 결국은 일반적인 투표율보다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국민들의 지금 상황이 이번 선거를 대하는 이 태도가 정말 남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 정말 추운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뭐 촛불을 들고 또는 탄핵의 기각을 요청하는 반대 목소리 많은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새로운 정치를 정말 만들어야 되겠다. 과거처럼 부정부패, 정경유착 그리고 국민을 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편가르고 하는 이런 정치의 시대는 이제 끝내야 된다. 정말로 21세기형 정치로 가야 된다는 그런 열망들이 높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 현장에 참여하겠다는 그 열기는 다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사전투표가 20% 넘을까 말까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네. 26.06%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유권자들의 이런 높은 열망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의미는 단순하게 투표율을 분산시키는 효과보다는 특히 이 양자 대결이 아니라 5명이 막바지 심상정, 유승민 사실은 가장 낮은 후보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마저도 최근에 굉장히 TV 토론이라든가 또는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 사태로 인해서 도리어 더 유승민 후보도 또 관심을 모으는 그래서 5명의 후보들이 총력전을 펼치면서 결국은 각 정당의 조직력과 후보들의 그런 능력까지 더해져서 이번 효과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상당히 이번 선거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졌다. 예. 투표율이 지난 데서 75.8%보다 사실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저는 커졌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김 교수님의 그 희망 섞인 그 어떤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는 그런 분석에 힘입어서 80%를 넘을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각 당 후보들은 이번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 각자 이제 동상이몽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장밋빛 해석을 내놓고 네. 있는 것 같은데 부장님께 보실 때 전문가로서 보실 때 어떤 후보에게 가장 좀 유리할 것 같다라고 좀 보셨는지 분석을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단정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일단은 투표율이 저는 이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될 때 75.8%인데 네. 이번에 투표율이 저는 80% 전후에 이를 거로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아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냐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실제 여론조사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젊은 층이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과거에 여론조사 투표하기 전에 여론을 꼭 투표하겠다. 또 이번에도 여론조사 투표하기 전에 꼭 투표하겠다 한 결과 젊은 층이 투표를 꼭 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났고 오히려 고령층이 꼭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은 좀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젊은 층이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측면에서는 보면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는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보수 세력에 대한 지지보다는 이런 진보 진영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도 요즘에 젊은 층들 특히 대학생이라든가 이 젊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라든가 심상정 후보가 유리하다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반대로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소위 보수 세력의 샤이 보스라 그래서 사실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투표도 결국엔 참여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투표율이 80% 이상 높아지다 보면 웬만한 사람은 거의 다 투표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부득이 투표를 못한 사람 빼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샤이 보스라는 사람들과 또 이 샤이 요즘 안철수 후보 중에서 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사를 표출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투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홍준표 후보의 보수 대결집 그다음에 이제 통합을 내세우고 있는 안철수 후보도 상대적으로 또 각자 자기 아전 인수식 해석입니다만은 자기네들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투표율이 높은 게 반드시 누구한테 유리하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각 후보들의 이야기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예. 앞선 여론조사 결과 1위를 놓치지 않았던 문재인 후보는 이제 과반 득표를 이제 목표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누가 당선되든지 과반 대통령은 좀 힘들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과반 대통령을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5 후보 모두가 지금 굉장히 치열한 결전을 벌이고 있고 과거 같으면 여기서 단일화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사표 방지 심리에 의해서 밴드웨인 의원 효과, 승자, 1일 달린 후보에 대해서 편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지금 상황은 그것이 아니라 2, 3위 후보가 실버 크로스를 놓고 치열하게 각축전을 펼치고 있고요. 예. 4위, 5위 후보도 지금 누가 될지 모를 정도로 지지율이 상승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다른 1위 후보를 제한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을 합산한다면 50%를 훨씬 넘어서거든요. 그렇다면 1위 후보가 과연 그것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특히 현재 1위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그동안 나타났던 모든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지지율,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승 추세를 지금 보이질 못하고 있거든요. 만일의 경우 50%를 넘어선다면 사실 이 선들이 깨져야 되는데 지금 남은 기간이 3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깜깜이 국면에서도 특별하게 지지율의 변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없었거든요. 예. 물론 문재인 후보는 1위가 돼서 만일의 경우 당선이 될 경우에는 국정의 동력을 추동력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50% 이상의 압도적인 그런 지지율을 가능한 한 받아야 되고 그래야 다른 당을 연립의 형태로 또는 뭐 여러 가지 정책 연대 등 끌어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만일의 경우 40%대 초반 또는 30%대 후반으로 1등을 하면 당선되더라도 국정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이 상당히 상실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요. 총리 인준부터 장관 임명 그리고 여러 가지 법안 통과부터 정말 첩첩산중의 난제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50%를 넘어서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진보 진영까지도 계속해서 견제를 하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달라 그리고 지지해달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 홍대에서 프리야그까지 하면서 유권자에 다가가는 좀 친숙한 모습까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당내에서도 문재인 후보의 과반 득표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는 것 같은데요. 김 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도 50% 득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87년 개헌 이후에 실시된 그 대선에서 50% 이상 득표를 기록하면서 가장 많은 높은 득표를 기록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6%를 지난번에 그렇죠. 득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0% 득표라는 게 그때만 해도 양강구도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건데 이번엔 양강구도가 아니라 어떻든 일강구도긴 현재 여론사에서는 일강구도긴 하지만 오자 대결 사실상 13명의 후보 중에서 사실상 오자 대결 양상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표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고 최근 들어서 또 같은 진보 진영의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8 내지 9%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서 만약에 심상정 후보가 여론조사대로 이렇게 8 내지 10%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이러한 득표를 기록할 경우 그럴 경우는 당연히 문재인 후보는 50% 득표라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럴 경우는 심상정 후보가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전후의 지지를 얻게 된다면 결국에는 문재인 후보는
40% 전후 또는 40% 초반대 득표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지금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속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최대한 많은 득표율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의석이 120석, 전체 과반 의석이 150석인데 120석 의석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의석의 부족을 메꾸고 뭔가 정계 재편을 좀 유리한 구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득표를 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잡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심상정 후보는 다음에 좀 밀어줘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다가 그쪽에 이제 정의당으로부터 굉장히 갑질이냐 하면서 항의를 받는 일이 질타를 있었죠. 받았죠. 예. 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사흘 남겨놓고 오늘 보니까 국민 대결집,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까지 열고 보수 대결집을 시도합니다. 일단 바른정당 의원들이 최근에 그 탈당을 해서 지지 선언을 한 게 오히려 홍준표 후보한테는 좀 독이 된 게 아니냐는 뭐 분석도 있던데요. 일단 사흘 동안 홍 후보가 어떤 노릴 수 있는 그 전략들 어떤 게 있다고 좀 보고 계십니까? 네, 홍 후보의 전략은 뭐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보수 TV 토론에서 계속 보수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뭔가 좌우 대결, 좌우 이념 대결 양상인 것처럼 딱 이분화 시켜서 이렇게 가가지고 결국에는 본인과 홍 후보와 문 후보의 양강 대결 구도로 만들어가서 오히려 이제 중도에 있는 안철수 후보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사실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는 이제 이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되기 직전 조사에서 실버 크로스를 이루고 그 다음에 오늘 정도의 골든 크로스 1, 2가 교체하는 그거를 이루겠다고 주장을 했는데, 실버 크로스를 이루겠다고 한 거는 일부 실현이 된 건 있습니다. 그때 조사에서 마지막 조사에서 종에서 보면은 두 군데 그때 이제 한 10여 군데 조사 중에 한 두 군데 조사에서는 본인이 안철수 후보를 이기는 이런 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이외에도 계속 지금 전략은 뭐냐 하면 보수의 대결집, 이걸 위해서 당내에서는 지금 현재 탈당했다가 복당하려는 의원들을 입당을 지금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켜주자. 그러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친박 핵심 인사들 징계받은 걸 풀어주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거를 지시를 해놓은 상황인데 후보가. 근데 이제 대선 이후에 하느냐, 지금 전에 하느냐 하는데 오늘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이철우 사무총장의 오늘 멘트로는 곧 금명간에 비대위를 열어가지고 그런 거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골든 크로스를 이루어서 뭔가 양강구도에서 골든 크로스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까지 현재 가는 거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리 쉽지 않은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보수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가 친박 의원들을 용서하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런 발언이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가 소위 말하는 친박의 덫에 걸려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홍준표 후보는 당내가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친박 의원들이 주도하는 그런 정당이었었거든요. 그런 속에서 친박 후보들이 나와 있는데 그 경선을 뚫고 그 자신의 인지도와 능력으로 후보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히 강경한 보수층, 강성 보수층에 적극적으로 호소하면서 색깔론도 또 네거티브도 하면서 굉장히 보수의 표심을 자극해서 상당한 상승세를 이뤘습니다. 저는 여기에는 홍 후보의 개인적인 정치력과 또 승부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작용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나 역시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홍 후보는 다시 한번 친박의 덫에 걸려 있다. 바른정당 의원들이 탈당해서 당으로 오려고 하니까 바로 친박 의원들, 서청원 의원부터 윤상현, 김진태, 소위 말하는 강성 친박 의원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우리는 우리 당에 어떻게 복귀하려고 하느냐라고 막아선 거죠. 그래서 어제 비대위 개최도 하려고 했는데 좌절됐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이 친박의 정당이다라는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서 홍 후보는 강성 보수뿐만 아니라 온건 보수, 중도까지도 포괄해야만 지지율 더욱더 상승을 이루면서 뭔가 정치적인 이 대선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결국은 다시 한번 친박 의원들과 친박 정당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홍 후보는 친박에게 같이 화합을 해야 되는 과제도 있지만 또 중도파로 확장해야 되는 이런 두 개의 과정 속에서 홍 후보가 지금 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 후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발휘해서 친박 진영도 아우르면서 중도 보수로 자신의 표심을 확장시켜내느냐, 이것이 결국은 소위 말하는 실버 크로스라는 2, 3위에서 자신의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더욱더 약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의 상황이 친박과 홍 후보가
대선 이후에 당권 경쟁까지도 놓고 지금 치열하게 맞붙는 싸움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마지막에 홍 후보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3일 동안에 성과를 만들어내느냐. 그렇게 해서 샤이 보수층이 과연 안철수 후보에게 가지 않고 홍 후보에게 예. 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는 과제가 홍 후보의 어깨 위에 아주 무겁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홍 후보가 노리고 있는 건 이념 대결 구도로 좀 몰아가는 모습이어서 이게 중도 보수 표심을 끌어오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예. 네, 그래서 일단 홍 후보는 원래 굉장히 낮은 지지율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한 뭐 처음에는 10%도 안 되는 지지율로 출발해서 지금 현재는 소위 2, 3위 대결을 예. 할 때 마지막 여론조사 공개된 거에는 20%에 육박하는 이런 지지율을 보였는데 지금 그 이후에도 제가 보기에 아까 말했지만은 상당히 중도층으로의 결국에는 양강 구도에서는 중도층에서의 지지를도 많이 얻어야 당선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홍 후보는 뭐 현재 제가 보기에는 당선권까지 육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나 이제 지지율을 더 끌어들이는 데는 전통적 보수층을 결집하는 것만 많이 해도 지지층을 평소에 지금 20% 정도의 지지율을 더 높은 거로 끌어들이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중도 또는 중도 보수로서의 확장성은 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수층의 지지율의 어떤 확산은 뭐 현재 여론조사 진행 상황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는데 예. 그쪽으로의 지지율 확산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중도와 보수 표심이 대선의 판세를 가를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개혁 공동정부 카드를 예. 꺼내 들었어요. 반전의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로서는 그동안에 진보와 보수 양측의 사실은 다 양측의 소위 말하는 양동작전, 표심을 다 얻는 작전을 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TV 토론이라든가 그 과정에서는 선명하지 못한 모습이 되면서 중도 보수도 떨어져 나가고 진보층도 떨어져 나가는 그러면서 지지율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 남은 기간 동안에는 결국은 안철수 후보다운 그런 과거처럼 뭐 진실하고 새 정치를 부르짖으면서 뭔가 국민들에게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이런 부분에 리더십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역시 중도 보수층의 표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하락한 부분이 상당수는 소위 말하는 샤이 보수층, 예. 중도 보수층에서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홍준표 후보와 치열하게 이 샤이 보수층을 놓고 각축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친문, 소위 말해서 문재인 후보 측의 아주 이 강경한 그런 친문 진영과 친박 진영을 제외한 다른 진영과 모두 함께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개혁 공동정부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바른정당 측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의 온건 세력도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다양한 큰 그림을 통해서 중도 보수의 표심을 지금 이끌려고 하는 거고요. 예. 안철수 안철수 후보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행보에서도 샤이 보수층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라든 그 이전에도 계속 영남 이 PK 지역과 TK 지역을 돌면서 유세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 그런 안철수 후보의 전략인데요. 예. 과연 어느 정도까지 샤이 보수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이것이 결국은 개혁 공동정부를 이뤄내는 큰 성과라고 이 성과를 만들어낼 관건이라고 보고요. 안철수 네. 후보가 마지막 뚜벅이 유세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최근에 바른정당 의원들의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단 탈당 사태가 오히려 유승민 후보한테는 약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낮은 지지율로 고전을 했지만 이 사태가 전화위복이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요. 뭐 막판 변수라고 얘기하기는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시적인 동정 여론일 건지 아니면 상당한 표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에는 뭐 항상 그 어떤 행동이 있으면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고 예. 동전의 양면처럼 역시 장점과 단점이 다 드러나는 게 되는 건데 이번에 바른정당 의원들 처음에 14명이 탈당하려다가 일단 12명이 지금 탈당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유승민 후보가 이제 TV 토론에서 나에겐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이수진 장군의 말을 인용하면서 결연함을 보이고 뭔가 이렇게 지지를 호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뭐 당원들이 수천 명 늘고 그다음에 후원금이 매덕 들어오고 후원금이 평소보다 뭐 10배 이상 20배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효과는 거뒀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늘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과연 근데 유승민 후보의 그런 후원금이 늘고 지지층이 는 게 원래 전통적인 보수층에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야권 지지 성향에서의 격려를 보내주는 건지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지지율에 처음에 너무 이제
이 관심과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지지율 상승으로 약간은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막판에 또 이제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또 예. 있거든요. 현재 1, 2등, 3등 안에 드는 후보가 현재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상쇄하는 작용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 지지율의 큰 상승으로 과연 이어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다소 회의적입니다. 예. 이게 지금 사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급적으로 이뤄낼 가능성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것이 만일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저는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유승민 후보, 안철수 후보가 내놓는 그런 주장들, 정책들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거든요. 예. 안보 측면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보수적인 측면도 같이 가져가기 그렇죠. 때문에 같이 접점이 되긴 하는데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이 단일화를 과연 국민들이 그동안은 단일화는 없다라고 공언해왔던 후보들의 그런 얘기를 뒤집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단일화는 쉽지 않다. 대신에 어느 정도 보여줬던 그런 후보들의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이 좀 내재적인 단일화 한쪽으로 좀 더 표를 몰아주는 왜냐하면 역시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전략적인 투표를 하시는 그런 그렇죠. 성향을 많이 보였거든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더 가능성 있는 후보 쪽으로 더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유승민 후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큰 지지율의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5명의 후보가 너무나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고차가 된 지지율 상황에서 그러나 향후에 보수의 중심이 누가 될 것이냐. 과연 자유한국당,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식의 과거 정치에 발목이 묶여있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새로운 보수의 중심으로 이 세력은 크지만 될 것이냐. 유승민 후보는 새로운 보수, 열린 보수, 합리적인 보수, 성찰하는 보수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만일의 경우 대선 이후에 이런 가치들이 고수가 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다면 보수의 새로운 중심으로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유승민 의원의 행보가 한국 정치,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 선순환의 경쟁을 펼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앞으로 주목해야 할 그렇군요. 정치적 의미를 좀 부여를 해야 된다고 꼭 봅니다. 이번 대선 결과가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봤을 때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짚어주신 대로 국민들이 예.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인지 이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심상정 후보가 여태까지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뭐 지지율이 급등을 했는데 이 지지층이 문재인 후보와 좀 겹친다는 부분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심상정 후보는 좀 역대 진보 정당 후보 중에서 가장 높은 여론조사상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죠.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이제 8 내지 9%까지 오른 게 나왔으니까 그 상태로 하게 되면 원래 10% 가량 득표를 사실상 하게 되는 건데 과연 그거를 선거 날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사표 방지 심리 이런 것도 있어서 그보다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나 어떻든 현장에 들리는 이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따르면 어떤 TV 토론이 막 갈수록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들의 지지를 많이 끈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보 정당 후보가 대선에서 얻은 최고 득표율이 제가 알기로 한 3.9% 가량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가 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는 어떻든 진보 정당 역대 후보 중에 가장 최대 득표율을 기록하는 건 사실인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가 바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문재인 후보가 어느 정도를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후보가 안정적으로 당선될 수 있느냐 하고 연결되는 문제여서 이 진보 사회 그 층의 지지자 중에도 전략적으로 고심이 많을 겁니다. 보수 지금 샤이 보스, 노마드 보스라고 알려져 있는 그렇죠. 보수 부동층들도 예. 과연 누구를 예. 안철수 후보를 택할 거냐, 홍준표 후보를 택할 거냐, 아니면 유승민 후보를 택할 거냐 고심하듯이 진보층의 그 접점에 있는 그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접점에 있는 그 유권자들도 과연 어디로 좀 최종 내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가 이거를 굉장히 고심할 겁니다. 예, 그렇죠. 그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것 실제로 얼마나 작용을 할까도 저희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전략적 선택도 그렇고 또 정치 의식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과연 뭐 다른 남들이 하자는 대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지지하는 사람한테 선택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세계 정치사를 다 돌아봐도 사표 방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던진 표가 아무런 의미 없이
사표가 돼버리는 죽어버린 표가 되지 않고 정말로 현실 정치에 도움이 되는 표가 된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굉장히 바라는 마음이 사실 항상 작용을 했거든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가 될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국민들의 이번 이 사전투표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실망했던 과거형의 정치에서 이제는 정말 벗어나야 된다. 특히 1961년에 쿠데타에서 시작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에서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까지 정말 60년 가까이 이루어진 이 정치가 이제는 새로운 틀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과거와 같은 정경유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사라지기를 국민들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샤이 보수층의 표 힘이 어디로 가느냐. 또 잠재되어 있는 샤이 안철수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로 인해서 득표율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하게 된다면 전국 안정 주도권을 가져가게 되는 상황인데요. 2, 3위 싸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일의 경우 홍준표 후보가 2위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이 굉장히 퇴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런 속에서 전국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지만 만일의 경우 안철수 후보가 2위를 하고 홍준표 후보가 3위를 한다. 그렇다면 보수층에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유승민 후보의 이런 바른정당이 도리어 더 보수의 중심이 될 가능성들 이런 변화와 또 정의당의 약진이 과연 한국 진보 정치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런 몇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득표율 문제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샤이 보수층과 이 샤이 안철수층 그리고 네. 호남의 전략적 투표까지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3일 동안 저희가 그래요. 지켜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 어떤 예. 대선보다도 관심 가는 대선 결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